73입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이 글을 써 내려가며 제 지난 삶을 조용히 되짚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지하 1층에 상가 하나. 제 손으로 직접 계약서를 넘기고 도장을 찍었던 그 공간이 이제 제 이름이 사라진 채 경매로 낙찰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몸속 깊은 데서부터 조용한 울렁거림이 올라왔습니다. 35년 넘게 일하며 모은 노후 자금이었고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젠 나만을 위한 시간이겠지 싶었던 그 순간, 그때 산 것이 제 인생 첫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든 한 수였습니다. 그 한 수가 제 인생의 마침표처럼 다가온 것은 단지 돈을 잃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이 한 평생 지켜온 신념과 계획이 무너졌다는 사실, 그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그저 강남에 있는 상가면 무조건 안전하다. 노후엔 상가가 최고다라는 말을 맹목적으로 믿은 결과였죠. 제 이름은 문중기입니다. 경북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게를 지고 산을 넘던 아버지는 양봉을 하셨고 어머니는 들기름을 짜서 읍내 좌판에서 파셨습니다. 땀과 기름 냄새로 범벅이 된 어린 시절이었죠.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항상 성실하게 사셨고 덕분에 저는 땀 흘려 번 돈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철학을 일찌감치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이 제 평생을 지탱해온 뿌리가 되었죠. 초등학교 땐 운동화가 없어 고무신을 신었고 겨울엔 군부를 지피던 교실에서 손이 얼어 펜을 제대로 쥐지 못했던 기억도 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내가 서울로 가야 한다. 거기 가서 기술을 배워라. 땅은 못 물려줘도 손은 물려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혼자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살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면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고 낮엔 인쇄소에서 활자를 주우며 잉크 범벅이 되었고 밤엔 신문 배달을 뛰며 학비를 모았습니다. 그 시절 종종 고시원 창문 너머로 불 켜진 가정집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기술 하나 배워서 정년까지 꿋꿋이 일하자. 집도 사고 가족도 꾸리고 아들딸에게는 이런 고생 안 시키게. 그렇게 몇 해를 버틴 끝에 저는 서울 시내의 한 중견 인쇄기기 회사에 정직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이라는 말이 이렇게 고마운 말인 줄 그때 처음 알았죠. 27 처음으로 월급을 받아 부모님께 시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시계가 잘 맞든 고장이 나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자랑스레 차고 읍일에 이발소를 가셨다던 이야기를 어머니께 듣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34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월세로 시작한 살림은 점차 나아졌고 남들처럼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고 차를 사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갔습니다. 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퇴근 후 막걸리 한 사발이면 하루가 정리되었고 연말엔 가족들과 온돌방에 둘러앉아 귤 까먹는 시간에 삶의 보람을 느꼈죠. 그리고 마침내 58 정년 퇴직을 맞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상가를 샀습니다. 퇴직금에 손대지 않은 적금과 수표 몇 장 그리고 회사에서 받은 퇴직 기념 금일봉까지 모아 3억 8천만 원짜리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신분당선역에서도 가깝고 도로변에도 접한 지하 1층 상가였습니다. 면적은 약 20평. 강남 상권, 지하철 도보 3분, 고정수익, 미래가치 공인중 계산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놨고 저 역시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 은행에서 1억 8천만 원만 빌리자. 이자는 월세로 갚을 수 있을 거야. 실제로 그때까지만 해도 제 연간 소득은 약 2,500만 원, 연금과 조금의 강의료도 있었고 아내도 가끔 손주들 돌보며 용돈을 벌어왔습니다. 공실 위험? 저는 그 단어가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상가란 건 무조건 사람만 오가면 돈이 생기는 줄 알았던 겁니다. 처음 몇 해는 정말 좋았습니다. 젊은 부부가 작은 인쇄 디자인 사무소를 차려 들어왔고 매달 150만 원씩 꼬박꼬박 월세를 줬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대출이자를 내고 남은 걸로 손주들에게 과자도 사주고 아내에게는 모처럼 옷도 한 벌 사줬죠. 친구들과의 저녁 자리에서도 우리도 이제 은퇴해서 이런 상가 하나 있으면 편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저는 속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 코로나 이후 무너졌습니다. 세입자는 사업이 안 돼서 계약 만료와 동시에 나갔고 그 뒤로 상가는 몇 달씩 공실이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 전기세와 관리비가 쌓였고 대출이자는 그대로 청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은행에서, 다음은 저축은행, 마지막엔 대부업체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신용은 이미 바닥났고 이자율은 치솟았습니다. 그렇게 갚기 위해 빌리고 또 빌린 돈으로 이자를 막는 악순환이 5년을 넘기자 결국 저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압류가 줄줄이 찍혔고 어느 날 자식들 명의의 통장까지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날 아들이 떼어온 등본을 저에게 내밀며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평생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던 그 자존심이 그날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도 그 눈빛과 목소리가 제 귓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제 등 뒤에서 꾸역꾸역 죄책감이 올라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2022년 여름 금융기관에서 임의경매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법원 이름이 적힌 봉투를 보고도 반쯤은 무시했죠.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집으로 등기우편이 연달아 날아들고 휴대전화로도 법원에서 안내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도장을 찍었던 순간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몇 줄로 요약된 인생이 법원의 절차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감정가는 5억 2,900만 원으로 시작됐습니다. 그걸 보며 스스로 위안도 했습니다. 그래도 반은 건지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첫 번째 입찰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정가의 80%, 64%까지 떨어져도 입찰자가 없다는 말에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네 번째 입찰에서 마침내 한 사람이 입찰에 응했고 낙찰가는 2억 8,200만 원. 제가 15년 전 제 전 재산을 들여 3억 8천만 원에 산 그 상가가 이제는 그보다 정확히 1억 원이 떨어진 금액에 넘겨진 겁니다. 계약 당시 강남 상가라는 말 하나에 희망을 품었던 제게 현실은 이렇게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낙찰가에서 빼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붙었습니다. 연체된 이자, 그동안 쌓인 관리비, 경매 법무비용, 경비 보전 수수료, 세금, 그리고 별도로 부과된 체납 지방세까지. 계산해보니 약 2천만 원가량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상가로 인해 본 손실은 얼마일까요? 단순한 차익 손실 1억 원에 각종 비용 2천만 원, 애초에 2억 원 가까이 투입한 제 노후 자금이 8천만 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쩌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미납된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 일부는 정리조차 못했습니다. 남들은 강남에 부동산에 등기를 치기만 하면 10년 동안 2배, 3배도 오르는데 왜 저는 15년이나 보유한 상가가 오히려 1억이 떨어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계산서를 마주했을 때 저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 주었지만 젓가락을 들지 못했고 결국 국이 식은 채로 저녁 내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강남 상가였냐고, 왜 공실 위험을 계산하지 않았느냐고.
지금 같으면 저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성적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확신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강남, 지하철역, 인접, 사무실 상권이라는 말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상가를 매입하고 카페나 치과를 내는 모습을 보며 저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잘 되는데 나라고 안 될 이유가 있을까?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경제적 계산이 아니라 사회적 확신과 분위기에 편승한 투자였던 거죠. 사실 따져보면 월세 수익 몇 달만 끊겨도 바로 대출이자 상환에 문제가 생긴다는 단순한 수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외면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시간도 있고 관리도 직접 하면 되겠지 싶었고 실제로 세입자가 있을 땐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없을 때를 대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노후 재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익이 없을 때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것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저는 아내와 함께 서울 외곽의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는 70만 원, 국민연금과 약간의 노령기초연금으로 겨우 맞춰가며 삽니다. 간혹 아들 집에서 반찬을 가져다 주고 딸이 약값을 대신 내주는 날이면 고마움보단 미안함이 더 큽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커녕 부담을 안기게 될까 두려운 마음. 그게 가장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늘 조용히 제 옆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준 덕분에 애들 다 잘 컸잖아. 그거면 됐지. 어느 날 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내의 손만 꼭 잡았습니다.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아내에게조차 내심 죄스러웠던 그 시간들. 그 손끝이 따뜻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투자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걸요. 특히 우리같이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은퇴 이후인 사람에게 있어 투자는 수익률보다 손실 회피 전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 이자 상환이 가능할까? 공실이 6개월 이상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런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을 하지 않은 채 남들도 하니까라는 이유로 뛰어든다면 결과는 분명히 저처럼 됩니다. 자식들에게 경제 상황을 숨기지 말고 열린 대화로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게 늦은 후회보다 100번 낫습니다. 이제 저는 하루를 양재천을 걸으며 시작합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었던 상가를 생각하면 가끔은 속이 쓰리지만 이제는 집착하지 않으려 합니다. 손에 쥔 게 없다고 해서 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여전히 저는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남편이며 한평생 성실히 살아온 이름값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 예전엔 공허하게 들렸지만 지금은 마음속에서 차분히 울립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계산하고 가족과 나누세요.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고 무너진 삶에도 길은 있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누군가의 실패를 막아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값진 일일 것입니다. 부디 당신은 저처럼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